지하자원이 부족한 데다 가진 것이라고는 뛰어난 머리와 빠른 손, 그리고 부지런함 뿐이었던 한국인들은 외국에 물건을 수출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데, 한강의 기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그 외화가 다시 국내 산업으로 투자되어 현재 한국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일입니다. 현재에 서서 가만히 역사를 뒤돌아보면 어떠한 공통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전 세계에서 현재의 독재자든 과거의 독재자든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은 꼭 한국 기업에게만 맡겼다는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토리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 야욕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상상해봅니다. 이 절대적인 힘이 권력이 되었을 때 그 짜릿함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 국가가 어수선한 틈을 타 권력을 장악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독재를 행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독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하나씩은 남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든지 이제껏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자칫 자신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려고 할 때 꼭 찾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는 유엔을 등장시키고 이후 수많은 국제기구가 설립되면서 옛날과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독재 정치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중 현존하는 독재 권력을 가진 인물 중 가장 먼저 정권을 잡았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인물은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1999년 처음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지금 현재까지도 장기 집권 중인데 3연임이 금지된 러시아법을 교묘하게 피해 2008년부터 잠시 총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2년에 또다시 대통령으로 등장했습니다. 푸틴의 대통령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도는 엄청납니다. 그가 정권을 잡은 뒤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어수선하기만 했던 러시아의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생활 수준까지 높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 등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고 자신을 희화한 합성이나 패러디에도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느 독재자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잡아떼는 사건들의 상당 부분이 그와 관련됐다고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푸틴의 롤모델이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푸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신년 휘호를 선물했는데 1979년 사망 전 그가 마지막으로 쓴 휘호라고 알려졌습니다. 푸틴이 고 미술품 시장에서 내돈내산 원본이라고 하죠. 그는 199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총장의 보좌관을 지내던 시절 한 한국 외교관에게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한국어든 다른 언어로 쓰였던 모두 구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기도 했고, 러시아 경제 성장의 롤모델로 박정희식 모델을 답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집권할 때는 러시아 경제 발전은 한국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일까요? 푸틴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업에 매번 한국을 파트너로 선정해왔습니다. 2013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야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북극해에 자리 잡은 이 야말반도는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기후를 자랑하는데 1년 중 9개월가량은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극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말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총 40억 배럴 이상의 석유에 상응하는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말 프로젝트를 세계가 석유 경제에서 천연가스 경제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가만히 잠재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천연가스를 시추해 액화 천연가스 LNG로 만들고 이를 구매처까지 보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북극해는 바다지만 얼어버리는 바다이기 때문에 일반 컨테이너선을 이용했다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죠. 그럼에도 푸틴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극해에 두껍게 얼음을 깨부수면서 전진하는 쉐빙선은 푸틴에게는 기적같은 선박입니다.
그동안 일반 쇄빙선은 존재했으나 LNG를 운반하는 쇄빙선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쇄빙 LNG선을 건조한 한국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푸틴은 2014년 대우조선 해양에 척당 3,600억 원에 이르는 쇄빙 LNG선 15척을 한 번에 발주해버렸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만든 적 없는 선박이기 때문에 사실상 푸틴에게는 생명줄 같은 존재였는데, 다행히 2019년 3월 28일 드디어 옥포조선소에서 4척의 쇄빙 LNG선 명명식이 허용됐습니다. 이 선박들은 최대 2.1m의 얼음을 깨고 전진할 수 있는 아크7급으로 다른 LNG선과는 크기가 비슷하지만 선수가 뾰족하고 강판의 두께가 무려 3배 이상 두껍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박들은 각각 니콜라이 예브게노프, 블라디미르 보로닌, 기오르기 우샤코프, 야코프 갓겔 등 러시아 북극 탐험가와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만든 쇄빙 LNG선에 실린 가스들은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과 아시아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야말 프로젝트가 순항하자 러시아는 야말반도에서 70km 떨어진 기단반도에서 북극 LNG2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곳에는 무려 73억 3천만 톤의 석유와 50.45tcm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곳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사용될 쇄빙 LNG선 역시 한국에 발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의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푸틴이 머무르는 모스크바에서 1782km를 이동해 터키로 이동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독재자가 살고 있습니다. 제2의 푸틴으로 불리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집권 중인 그는 이론적으로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닦아두었습니다.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선거를 시행해 당선되면 다시 5년을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버린 것이죠. 어쨌든 에르도안이 터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는 이전까지 세속주의만 되풀이하던 터키 정부를 타파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 이름 붙인 이슬람주의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북한도 자신들을 조선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름만 그러할 뿐 마음 놓고 독재 정치를 실천 중입니다. 한국과 터키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고구려와 우호관계에 있던 돌걸국인데, 돌걸국은 이후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했고 이후에가 바로 터키입니다. 어쨌든 이런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터키 공화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네스북급 교량건설 국책사업을 부탁해 온 것이죠.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한국의 대림산업과 SK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했습니다. 이 차나칼레 대교는 총 길이 3.6km로 교량의 상당 부분이 의미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수교의 특성상 주탑과 주탑은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이 주탑 간 거리가 2023m입니다. 이는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국의 점령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한 1923년으로부터 딱 100년째 되는 해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8일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3월 18일 역시 차나칼레 전투 승전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짜입니다. 원래는 2023년 3월 18일 딱 100주년째에 완공하려 했으나 한국 기업들이 빨리빨리 정신을 발휘해 1년이나 일찍 완공할 수 있게 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도 기쁘게 수용했다고 하죠. 어쨌든 터키 입장에서는 이 교량으로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터키가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투입시켜 조만간 그 위용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량은 설계도 건설도 현수교의 생명과도 같은 상판도 전부 한국 기업이 담당해 말 그대로 한국이 그리고 한국이 만들고 한국이 완성시킨 기념비적인 다리가 될 겁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다시 1900km를 이동하면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에는 무려 42년 동안이나 독재 정치를 폈던 지도자가 있죠. 지금은 이승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의 건설 능력을 전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게 해준 무아마르 알 카다피라는 독재자입니다. 카다피는 1969년 쿠데타로 리비아를 장악했는데 그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이 혁명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한다라며 권력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그의 말처럼 권력이 아닌 미국의 무력에 의해 세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독재자이기는 했으나 카다피는 전 세계 건설 역사를 새로 쓴 불가사의를 하나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바로 대수로공사입니다.
영어로 Great Man-Made River Project라고 표기하는 위대한 공사를 한국의 동아그룹이 맡았습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토의 90%가 사막입니다. 사막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사하라 사막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리비아 사막 밑에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 양이 무려 7조 톤인데 이를 쉽게 환산하자면 매일 400만 톤의 물을 4,800년간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 사막 아래 바다가 하나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한 카다피는 국민들에게 약속합니다. 리비아 아래 잠든 지하수를 끌어올려 리비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으로 만들겠다며 이 지하수로 트리폴리와 벵가지의 식수를 공급하고 사막을 비옥한 농토로 바꾸겠다는 보통의 인간이라면 상상도 못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21개국 72개 건설사를 모두 제치고 동아그룹이 이 사업을 따냅니다. 1984년 시작된 1단계 사업은 리비아 남부 사리트에서부터 1874km에 이르는 수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무려 7년의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된 공사에서 1년 동안 동원된 작업 인원만 1100만 명에 550만 대가 넘는 건설 장비가 투입됐죠. 그러다 1989년 8월 리비아에서는 1차 시험 통수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식으로 물을 보내기 전에 그동안 묻어둔 관에 문제는 없는지, 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통수식에서 리비아인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오아시스에서나 볼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자신들의 눈앞에 콸콸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기적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동아그룹은 리비아인들 사이에서도 카다피에게도 영웅이 됐고 2차 사업도 무난히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부도 얼굴도 모두 다르고 각기 가진 이념도 다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수많은 독재자 중에서 눈에 띄는 이 3명의 독재자에게는 모두 한국에게 국책사업을 맡겼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방식이 너무 강해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만약 또 독재자가 등장한다면 한국이라는 공통점에 평화도 한 숟가락 얹을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